당신이 마련하신 기쁨과 고통의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몇 명이 다녀가셨다지요. 꽃을 준비하지 못한 건 시들지 않는 기쁨을 선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시들지 않는 꽃이란 게 끝내 사그라지지 않는 사랑이란 게 있기나 하던가요. 살아있음을 인생이라 하고 피어있을 때만이 꽃이라 하고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사랑이라 하지 않던가요. 믿을 수 없는 것들이지요. 그대의 문을 두드리지 못한 건 이 믿을 수 없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낭만서점 30회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오늘은 좀 오프닝을 낭만적으로 시를 한 수 읊어드리면서 시작해봤습니다. 예, 정혜종 시인의 연애편지를 쓰는 밤이라는 작품이죠.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이 이 편지와도 관련이 좀 있어서 어울리는 시가 없을까 딱 떠오르는 시가 있어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예, 경환 씨가 골라오셨는데요. 네. 예, 연애 편지를 쓰는 밤. 경환 씨는 연애 편지 좀 많이 써보셨나요? 연애 편지 많이 썼었죠. 그리고 오늘 선정된 이 작품,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 라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20대 한창 편지 많이 쓰던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푹 빠졌던 시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괜히 제주소년 그 클럽, 싸이월드 클럽에 시를 종종 올리곤 했어요. 네. 뮤지션처럼 보이려고. 싱어송라이터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밀던 시입니다. 제가 쓴 시도 아닌데. 어쨌든. 이 시를 네, 이 시를. 네. 제목도 너무 멋있고요. 연애 편지를 쓰는 밤. 그러니까 노래를 만드는 밤이 언제나 연애 편지를 쓰는 밤 같았어요. 그 마음을 대변한 것 같아서 시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연서를 보내는 마음으로 그렇죠. 노래도 작곡하시고 네. 그랬다는 거군요. 어느 밤에는 이제 차분하게 책상을 정리해두고 무언가를 끄적이기 시작하면서 연애 편지가 탄생할 수도 있고 노래가 탄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연애 편지는 손으로 쓰셨나요? 아니면 뭐 손으로 많이 썼고요. 예. 사실 작품에서처럼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적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편지를 받는 대상이 매번 같지는 않았겠죠? 매번 같지 않았죠. 다양했는데 네. 어쨌든 그 마음만은 언제나 낭만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평론가님은 이제 밤에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두시고 평론을 쓰시나요? 아유, 당연히 아니죠. 제가 뭐 그렇게 막 평론을 되게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좀 날 밝았을 때 좀 맨정신으로 더 쓰시는 편인가요, 그럼? 예, 저 주로 이렇게 글은 아침이나 낮에 쓰고요. 밤에는 일기를 좀 쓰기도 했고요. 예. 물론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네. 예. 글 쓰는 사람이 일기를 좀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글 쓸 때 자양분이 되는데 그걸 이렇게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자신 안에 갈무리해두느냐 그건 저는 일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또 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학생들과 송라이팅 수업을 할 때 첫 시간부터 오늘부터 일기를 써라 했는데 제가 별로 잘 못 쓰고 있어서 네, 사실 저도 많이는 못 써요. 써야 될 것 같아요. 쓰지 못하고 네. 예전엔 참 많이 썼었는데. 예. 이렇게 오늘 경환 씨가 시를 읽어주시면서 낭만적으로 저희 오프닝을 시작해 봤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 다니엘 글라타우어 작가의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 라는 소설입니다. 네. 저희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댓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공모전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네, 옥자님. 네, 공모전 2회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네, 만세를 외쳐주고 계신데요. 공모전 2회가 돌아왔다 하고 느낌표를 10개 정도 찍어주셨습니다. 네, 옥자님, 네, 꼭 도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낭독에 대한 예. 그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여러분께서. 네. 모니터들을 해주셨는데 좀 겸연쩍네요. 낙원님입니다. 예. 경환 씨와 허희 씨의 미친 연기력에 대폭소하였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자꾸 듣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는 낭독이에요. 장수원에게 뺨을 날리셔도 될 듯한 미친 연기력.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허희 씨의 여자 연기가 압권. 한번 해주시죠. 존폴? 네. 그거는 다시 들어도 재밌더라고요. 저희 오늘 네. 다룰 책에서도 네. 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 번갈아 낭독이 될 텐데 역시 제가 여자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이후로 존폴 대사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뭔가 새로 나올 것 같아요. 네, 다른 거 좀 밀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 저희 낭독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갈고 닦아보겠습니다. 네. 네, 파란 엄지님, 그리고 첫사랑님, 짹짹님, 오로라님, 나머지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댓글도 다신 분들 중에 한 분, 채택해서 선물 드려야 될 텐데, 네, 누굴 드릴까요? 저는 방금 읽어드린 낙원님께 장수원에게 뺨을 날려도 된다고 해주신 낙원님께 아직 장수원 씨 연기력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죠. 네. 선물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예, 저도 좋습니다. 네네. 예, 저희가 언젠가는 이 로봇 연기를 뛰어넘어서 좀 더 능숙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낙원님의 댓글을 발판 삼아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원님께서는 저희 그 공지사항에 있는 메일로 그 주소 보내주시면 네.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저희가 이 책을 왜 하게 됐냐면요. 논의를 하다가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목을 편지할게요. 라고 잡아봤어요. 편지할게요. 방금 박정현 씨 노래 네. 불러주셨죠? 네네. 네. 저 그 노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할게요라는 제목으로 어울리는 소설이 없을까 찾다가 오늘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를 골라봤습니다. 네. 편지도 편지지만 이제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누는 편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때 바로 누구인지 모르는 미지의 상대와 주고받는 메일. 자신의 마음속에 그려놓은 어떤 이럴 것이다라고 그려놓고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거죠. 네.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의 작가인 다니엘 글라타우어에 대한 소개를 경환 씨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니엘 글라타우어. 일단 1960년생이고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에서 교육학과 예술사를 공부하고 85년부터 자유기고가로 일했다고 하네요. 89년 일간지 데어 슈탄다르트의 창간 멤버로 문예 섹션과 칼럼을 담당했고요. 개미새기, 새가 울부짖다 이런 칼럼집, 그리고 네. 유죄를 인정하십니까? 크리스마스를 아시나요? 등등의 작품들, 그것 때문에 이런 소설을 발표해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메일로만 이루어진 낭만적이면서도 톡톡 튀는 로맨스 소설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 2006년 작품이고요. 네. 독일 서점협회가 주최하는 2006년 독일 도서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예, 다니엘 글라타우어 작가에 대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네. 소설도 발표하고 또 뭐 다른 칼럼도 쓰는 칼럼집. 정말 그 문필가네요. 네. 네. 법정 르포라는 장르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쓰셨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룰 이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는 그런 법정 뭐 이런 것과는 전혀 네네. 상관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예. 그런데 뭐 저희가
정말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랑은 저희가 그 어떤 연애라는 데 모티프를 맞추기보다는 그 형식,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가, 그 매체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려고 해요. 모니터 앞에서 이루어진 사랑이랄까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줄거리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의 간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웹 디자이너로 일하는 에미는 잡지 정기 구독을 해지하려고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실수로 철자를 다르게 입력해서 메일은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전송이 됩니다. 그 메일을 받은 사람은 언어 심리학자인 레오라는 남자인데요. 그는 에미가 덤벙대며 거듭 잘못된 메일을 보내도 짜증내거나 무시하지 않고 친절하면서도 재치 있게 답장을 합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에미와 레오는 메일을 본격적으로 주고받는데요. 두 아이와 남편이 있는 에미, 그리고 독신인 레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저희가 그들의 이메일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크라는 잡지를 구독 취소를 하려는 메일이었는데 예. 계속 철자 하나를 더 넣으면서 남자 주인공한테 도착했던 거죠. 네. 라이케에게. 이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레오 라이케인데요. 네. 메일의 그 주소가 라이케닷컴이에요. 근데 라이크닷컴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라이케닷컴으로 보내는 바람에 이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게 된 거죠. 네. 이런 그 이메일, 편지, 채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가 되는 건데요. 저는 이 편지, 메일, 채팅이라고 할 때 다 해봤지만 특히 그 채팅에 대한 기억도 떠올라요. 네. 예전에 저 중학교 때 한창 화상 채팅이 유행했거든요. 중학교 때 벌써 네. 화상 채팅. 웹캠을 달고요. 그렇죠. 예. 하두리. 아들이 그렇습니다. 네, 뭐 네. 그런 거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저 중학교 때 한창 이제 막 이성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친구와 PC방에 가가지고 집에는 이제 웹캠이 없고요. 이렇게 각도 잘 조절한 다음에 이렇게 얼굴 예쁘게 그렇죠. 갸름하게 나오는 각도를 조절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채팅방을 떠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게 있었죠. 맞아요. 예. 저는 그쪽을 잘 해보질 않아서. 예. 저는 오히려 다모임? 다모임? 예. 네네. 다모임, 아이러브 스쿨 예. 이런 거에서 쪽지 주고받고 그런 로맨스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뭐 네이트온 이렇게 발전해 나갔죠. MSN. 그렇군요. 예. 메일도 주고받고. 네. 전 그 포토샵 뭐 이런 것도 이 채팅이나 그다음에 메일이나 이런 걸 주고받을 때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사진이 뜨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푸사. 이 푸사를 보고 얼마나 설레기도 했던지.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을 만나면 누구지? 이런 못 알아보죠. 네. 이렇게 되게 놀랐던, 내가 알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갔나 하던. 예. 얼짱각도에서 이제 카메라가 비추고 있으니까. 아니, 얼짱각도도 그렇고요. 특히 포토샵을 사용하면 눈이 2배로 커지잖아요. 코 없어지고 막. 피부도 막 하얘지고. 예. 이 레오와 에미라는 이 사람들이 이처럼 사실 메일을 쓰지만 제가 보기엔 거의 채팅 같은 네.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또 채팅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선 이 소설을 보면요. 메일을 보낸 그 시간이 나옵니다. 네. 첫 메일이 1월 15일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뒤부터는 그 메일이 이제 18일 뒤, 33일 뒤
8분 뒤 이런 식으로 네. 나오고 나중에 가면 뭐 30초 뒤 이렇게 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메일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 간격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시간차가 저는 결국 그 두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거리를 네. 또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네, 메일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2분 뒤 뭐 이렇게 답장이 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또 메일과 채팅이 약간 좀 다른 게 채팅은 어쨌든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컴퓨터 앞에 있다는 걸 전제하고 계속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메일은 그 사람이 지금 내 메일을 당장 확인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다림이 더 증폭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06년 소설이니까 스마트폰에 메일 앱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정말 거의 채팅 수준으로 그렇죠.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메일과 또 편지가 다른 점이 저는 그 시간에 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비슷하죠. 메일이나 편지나. 그런데 편지가 훨씬 더 기다림에 대한 내포를 많이 갖고 있는 매체예요. 그래서 한번 편지를 쓰면 그 사람한테 보낼 때 최소한 뭐 3일, 뭐 일주일 이 정도의 어떤 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메일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상대적으로 짧으니까 네. 더구나 이제 채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대화다 보니까 조금 다른 또 서로 소통 매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손편지의 경우에는 군 생활할 때 혹시 편지 받아보셨나요? 저 정말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셨어요? 많이 쓰고 많이 주고받았어요. 네. 군대에서 받은 편지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그 종이의 재질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종이에 이제 잉크가 묻어가면서 글씨가 새겨지는데 그 안에 내용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동원돼서 그녀의 방 내지는 몇 시 네. 어떤 느낌의 조명 아래서 이 편지를 썼는가가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예. 불침번서면서 하곤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정말 신기해요. 그 손편지만의 어떤 마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편지는 그 사람의 채취 같은 그렇죠. 것도 묻어 있고요. 그 사람의 몸의 리듬 같은 게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글씨나 그리고 약간 그 잉크가 번져 있으면 이거 혹시 나를 생각하며 흘린 눈물이 아닌가? 사실 콧물인데 막 이럴 수도 있고 떠올리는 거죠. 네, 그 글씨와 그 순간의 감정들, 그 글을 쓰고 있는 시간대의 어떤 감성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항상 저는 이렇게 아침에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밤에 편지를 쓰고 이렇게 붙이고 나면 네. 왜 그렇게 오글오글 거리는지. 책에도 수컷과 암컷이 있습니다의 그 얘기가 나왔던 에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밤에 쓴 편지는 읽지 않는다. 감성이 폭발해요. 정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내가 이런 걸 썼단 말인가? 네. 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새삼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뭐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네. 다 그런 편지를 한 번쯤 써보시고 네. 깊은 자책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누군지 알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 받을 때도 물론 좋지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를 때 네. 이 지금 묘미가 메일을 있죠.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 소설의 경우는 그럴 때 상대방을 정말로 신비화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중학교 때 학교에서 외국인 친구와 그 영어로 펜팔하는 거를 학교에서 추진한 적이 있어요. 네. 한 2번인가 주고받았는데 사진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사진 주고받고 나서부터 안 한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아무튼 그런 게 이렇게 활성화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펜팔. 네. 네. 펜팔.
그러니까 얼굴을 알고 나면 오히려 이렇게 좀 시큰둥해지는 그런 게 없지 않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얼굴을 알아서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경우 있죠.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 좀 간사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레오와 에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서로를 알고 싶어 하면서도 또 막상 알게 됐을 때의 그 실망감을 어떻게 또 감추면서 메일에서 주고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환 씨가 레오 부분을 읽을 거고요. 제가 에미 부분을 읽겠습니다. 제목, 에미의 유쾌한 통신. 당신을 더 가까이, 이메일 교환 이상으로 더 가까이 사귈 생각은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나는 당신이 내게 쓰는 글로 당신에 대한 나만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만의 에미 로트너를 만드는 거지요. 당신이 3번의 슬픈 결혼 경험이 있든 5번의 행복한 이혼을 했든 날마다 거칠 것 없이 자유롭고 토요일 밤에는 더더욱 홀가분한 몸이 되든 상관없이 제 앞에 있는 당신은 본질상 여전히 우리가 처음 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할 때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저랑 이렇게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유감입니다. 이 점에 대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남자들에게 실망한 적도 없고 재기발랄하고 의연하고 매력있고 자의식 강한 신발 치수 37인 그리고 나이를 알 수 없는 여자가 왜 낯선 남자 그러니까 무뚝뚝하고 실연이나 당하고 위기 대처 능력도 유머도 없는 교수 나부랭이랑 얘기하는 걸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지요. 이에 대해 당신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네, 방금 읽어주신 부분이 그 레오가 에미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보는 얻은 거죠. 결혼을 했고, 네. 신발 사이즈가 37이고, 그리고 뭔가 톡톡 튀는 매력은 지니고 있다. 네. 네. 자의식도 강하고, 네. 그런데 그런 당신이 왜 실연을 당한 그리고 언어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나와 이렇게 이메일을 계속 주고받으려고 하는가? 네. 거기에 대해서 당신 남편은 뭐라고 하느냐? 네.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들을 콕콕콕 집어서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만약 제가 에미와 이메일을 이렇게 주고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 이런 질문 해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핵심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유부녀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벌써부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싱거울 수도 있는데 뭐야 그러고 그냥 이메일을 닫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지 차단. 않은 상태에서 네. 라면 그러니까 어떤 로망을 꿈꾸며 또 어떤 여성인가 하면서 이렇게 연애를 꿈꾸며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이 네.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땐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환 씨는 그 어떤 선을 넘어가지 않겠다. 어쨌든 에미에게는 남편이 있으니까 네네. 지금 외간 남자인 나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이상한 관계로 빠져들 수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니까 이미 네. 이미 어떤 마음에 구름이 생겼잖아요. 설렘이 생겼어요. 네. 유부녀라는 걸 알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가졌죠, 벌써 가졌는데 뒤늦은 그 고백을 통해서 약간 거기서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도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질문이 나왔겠죠. 예. 네. 그런데 그 상대방이 가령 결혼은 했지만 남편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흔들려 하고 있다. 그럼 내가 이제- 유혹하면 될 것 같다. 이러면 어떡해요? 그럼 이제 사람과 전쟁 가는 건데. 네. 글쎄요, 저는 별로 그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네요. 네네. 거기까지는. 네. 사람과 전쟁이란 프로그램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네. 좀 재밌게 방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 프로그램 중에 진짜 리얼 다큐처럼
제목을 까먹었는데, 네, 치터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말 그 놀라운 프로그램인데, 한두 번 보고 정말 치를 떨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그렇군요. 예, 뭐, 경환 씨의 경우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도덕적이시군요. 네. 도덕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저의 경우에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지만, 얼굴은 한번 보고 싶어요. 얼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직 뭐, 안 만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궁금한 건 뭐, 매한 가지죠. 그렇습니다. 한번 보고, 뭐, 결정하죠. 그리고, 만약 남편이, 지금 이 에미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또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독신인 경우엔 그렇습니다. 아니, 만약 제가 뭐 부인이 있다면 당연히 끊겠지만 혼자라면 예, 그렇습니다. 네, 과연 이런 레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에미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애하는 언어심리학자 레오 씨, 당신이 아무리 대담한 상상력을 발휘해 당신만의 에미 로트너를 만든다 해도 그걸로 진짜 에미 로트너에게 다가서지는 못할 거예요. 어때요? 자극이 좀 되나요? 아니라고요? 생각해보니 오히려 반대인 것 같군요. 당신이 나를 자극하고 있어요, 레오. 당신은 정석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지극히 목표 지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게 저를 점점 긴장하게 만들어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죠. 당신은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저에게 미칠 듯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거의 병적인 무관심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저를 번갈아가며 화나게 하기도 하고 유쾌하게 만들기도 해요. 지금은 솔직히 말해 유쾌한 쪽이죠. 하지만 아마 당신은 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외롭고 우울한 회색 늑대일 거예요. 현실에서의 만남이 너무도 두려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채 공연히 이곳 저곳을 배회하는 그런 늑대 말이에요. 그런 회색 늑대는 끊임없이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삶이 녹아있는 구체적인 실제 환경에는 익숙해지지 못할 테니까요. 덧붙여 말하면 사실 여기에서 남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의 여자들에 대해 얼마든지 얘기해도 괜찮아요. 내가 쓸만한 조언을 해드릴게요. 저는 여자들 마음을 잘 알아요. 제가 여자니까요. 하지만 제 남편 얘기는 좋아요. 말씀드리죠. 우리는 두 아이와 매우 아름답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비밀이 없어요. 남편에게 꽤 괜찮은 언어심리학자와 종종 이메일을 주고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남편이 묻더군요. 그 남자랑 사귀고 싶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 왈. 그럼 뭐야?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 아, 그래? 이게 전부예요. 남편은 더는 나한테서 뭘 알아내려 하지 않았고 나 또한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됐나요? 회색곰씨,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당신 어떻게 생겼어요? 얘기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안녕, 당신의 에미. 네, 경환씨. 네. 에미가 이렇게 답장을 한다면 네네. 레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은 에미가 예. 레오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자신의 그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은근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죠. 당신이 아무리 대담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당신만의 에미 로트너를 만든다고 해도 그 이상일 것이다 하는 자신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만 하지 말고 한번 보자. 이런 의도가 지금 다분히 깔려있는 메일이죠.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의도가 있으면서도 소설 이제 진행되면서는 뭐 보내 만에 계속합니다. 그리고 에미의 메일에는 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느낌표. 네. 느낌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메일 끝날 때 네. 당신의 에미 아니면 뭐 레오 이렇게 하고 마치지 않는 메일들도 있어서 계속 주고받을 때 이게 누구 메일이야 할 때 느낌표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주로 느낌표를 사용하는 쪽이 에미. 네. 그렇죠. 느낌표를 사용하고 부탁이에요 뭐 이런 말들을 하죠.
그리고 에미가 좀 더 적극적이기도 해요. 보면 적극적이에요. 레오 같은 경우는 편지를 끝맺을 때 그냥 레오 이렇게 보내거든요. 초반에. 점잖죠 약간. 네. 그런데 에미는 당신의 에미 이렇게 벌써 소설 초반에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번개를 어떻게 할지 네. 레오와 에미는 상의하다가 이 카페에 서로 같은 시간에 들어가서 이 서로를 찾기로 하는데요. 그것을 제안하는 레오의 이메일 경환 씨가 좀 읽어주시죠. 네. 제목 만남. 에미, 다른 건 몰라도 기왕에 말 꺼내놓은 우리의 식별놀이는 마무리 짓지 않을래요? 그걸 하고 나면 애정이 되지 않게 하기가 조금 수월해질지도 모릅니다. 에미, 저는 당신에게 메일 쓰는 걸 중단하고 당신의 메일 기다리는 걸 중단하는 식으로 당신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유치하고 사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 한번 시험해 봅시다. 어때요? 안녕, 레오. 1시간 30분 뒤 답장. 이번 일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후벅 카페에서요. 에미. 50분 뒤. 예, 좋습니다. 하지만 3시 정각에 들어갔다가 5시 정각에 나오지는 말기로 해요. 그리고 계속 누구를 찾는 티가 나게 두리번거리지도 말고요. 아무튼 자기가 드러나도록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말자고요. 저를 발견했다고 흥분해서 저에게 다가와 당신이 레오 라이케 맞죠? 하고 묻지도 말고요. 서로를 못 알아볼 수도 있으니 서로에게 알아보지 못할 기회도 줘야 합니다. 아셨죠? 8분 뒤 답장. 예. 걱정 마세요, 교수님.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게요. 혼란을 막기 위해 제안 하나 할게요. 일요일까지는 서로 메일을 쓰지 않기로 해요. 그날이 지난 다음에 다시 쓰기로요. 동의하시죠? 40초 뒤. 동의합니다. 이들이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이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만나고 싶어 하는지가 절절하게 담겨 있는 메일이에요. 네. 네.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메일을 주고받는 걸 두 사람 다는 아니겠죠. 레오는 좀 끝내야 된다는 머릿속으로는 끝내야 된다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이제 보고 나면 현실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환상 속에서 메일 속에서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상화된 존재를 아예 서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에미나 보니 레오나 네. 메일을 주고받는 일 자체가 두 사람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일이 되어버렸고 우리 그만합시다 해가지고 메일을 끝낼 수는 없다는 게 두 사람이 낸 결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후벅 카페라는 곳에서 사람도 많이 오가는 그 장소에서 누구인지 모른 채로 만나는 일명 이들이 말하는 식별놀이를 이제 제안하고 받아들이게 돼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게 이들이 서로 얼굴을 봄으로써 지금 이메일 교환을 끝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분명하게 네. 이 메일에 표현되어 있다고 봐요. 어떤 거냐면 제가 M입니다. 제가 레오예요.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로 이렇게 못 알아보게 네네. 이런 전제를 깔고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노력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남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 메일을 계속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만남을 지금 둘 다 지금 제안한 것 마인드가 같아요. 뭐냐면 안 돼요 마인드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돼요 하면서 이 만남도 갖게 되고 그렇죠. 그 환상을 다 산산조각 내지 않기 위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하고 만나진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마음속에 이 안 돼요가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예. 그러니까 저는 안 돼요보다는 돼요가 더 크기 때문에 훨씬 크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네네. 지금. 야. 그러니까 왜 영화 허라고 맞아요. 있었죠. 거기에 저는 보면 책 읽으면서도 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네, 그 남자 주인공이 컴퓨터 프로그램이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목소리로 나오는 그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죠. 그 프로그램에 점점 매혹이 되잖아요.
사귀잖아요,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만약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예 어떤 이미지를 하나 딱 주는 거죠. 나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공개하면 네. 저는 그 남자가 그 정도로 그녀에게 빠져들일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네. 그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는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스칼렛 요한슨이 그 영화에서 진짜 목소리밖에 나오질 않는데도 굉장한 존재감을 뿜고 있고 거기서도 이제 이 소설 속에 미아 같은 존재가 하나 나오잖아요. 예. 스칼렛 요한슨이 이제 육체적인 사랑도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여성을 보내는 네, 상황이 맞아요. 나와서 소설에서 뭔가가 이제 이 캐릭터들이 겹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상황들이 마치 오베라는 남자와 그랜토리나가 겹쳤던 것처럼 조금은 겹치는구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녀를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훨씬 더 네. 그 매력적으로 그 목소리가 들리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 자기만의 상상 속에서 각자의 이상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뭐 여하튼 네. 이들이 이 후보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만남을 시도합니다. 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색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네, 후보 카페에 이들이 나가긴 나갑니다. 나갔죠. 안 나가진 않아요. 레오와 에미가 그 시간 이후에 이제 다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당신 거기 나왔어요? 이렇게 메일로 씁니다. 낭독이 아닌데도 연기를 잘하시네요. 그런가요? 아유, 지금 입에 붙었어요. 예. 네. 에미 막 에미야. 아유. 예. 저는 여기서 그 레오가 좀 비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저도 살짝 예상했던 게 있는데 이 레오가 종업원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예. 이렇게 장담을 하고 저는 당신을 알아봅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꼼수를 썼더군요. 예. 그러니까 에미도 그 어느 정도 예상은 해요. 그러니까 혼자 온 남자들을 우선 물색하죠. 저 남잔가 봤는데 다 내 스타일이 아니네. 저 사람은 지금 덥수룩한 데다가 냄새나고 더러워 보여. 저 남자가 레오라면 싫을 것 같은데. 괴물이라고 표현하죠. 봉두난말 괴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네. 당신이 혹시 그예요? 라고 메일에 쓰죠. 그런데 레오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혹시 당신이 그 종업원도 아니었죠. 결국 레오는 연막 작전을 친 거였는데 굉장히 예쁜 여성과 함께 있었던 남자. 그 남자가 바로 레오였고 그 여성은 레오의 여동생, 네. 모델인 여동생이었던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레오는 에미라고 추정되는 인물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지도 않고 여동생에 의해서 계속 설명을 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입문 쪽에 레오는 등을 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앉아있는 레오의 여동생이 에미일 것 같은 여성 3명을 설명해 줍니다. 네. 에미 A, 에미 B, 에미 C 이렇게 해서 각각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줌으로써 에미도 레오도 정확하게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못 본 거죠. 네. 그 3명의 그 M이라고 추정되는 인물 3명 모두 신발치수 37. 그게 이제 유일한 외형적인 모습으로서의 힌트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에미 후보 A부터 C까지 경환 씨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점 찍은 에미 로트너 후보는 다음 3사람입니다. A. 에미 원형. 바에 서 있던 왼쪽에서 4번째 여자. 키는 165 정도. 귀염성 있고 검은색 짧은 머리. 나이는 40이 채 안 되어 보임. 산만하고 초조해하는 모습. 빠른 움직임. 자기 위스키 잔을 끊임없이 돌림. 고개를 꼿꼿이 들고 시선은 아래를 향하고 있음. 바지에 재킷 차림. 유행에 맞는 펑크 스타일.
앙증맞은 펠트 핸드백, 백혈내 구두 가운데 일요일 오후에 승자로 뽑힌 것 같아 보이는 녹색 구두, 신발 치수는 약 37, 얼굴 표정 고상하고 약간 긴장한 듯 보임, 얼굴 예쁨, 타입 쾌활하고 재빠르고 정열적, 따라서 진정한 에미 로트너. B. 다른 관점에서 보기. 금발의 에미, 자리를 3번 바꿈. 처음에는 오른쪽 앞에 앉았다가 다음에는 맨 뒤, 그 다음에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바 바로 옆에 앉음. 무척 침착하고 움직임이 에미 원형보다 조금 느림. 금발의 생머리, 1980년대 스타일, 35세가량. 음료, 처음엔 커피, 다음엔 레드와인. 담배 피움, 담배를 피울 때 니코틴 중독자 같지 않고 아주 즐기며 피우는 모습. 신체 조건, 키가 175는 좋게 되어 보이며 날씬하고 다리가 김. 빨간색 유명 브랜드 운동화, 신발 치수 약 37. 물 빠진 청바지, 딱 달라붙는 검정색 티셔츠.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슴 큼. 얼굴 예쁨, 타입 여성스럽고 자신감 있고 쿨함. C. 안티 타입, 의외의 에미, 카페 안을 자꾸 순찰하고 다니다 잠깐씩 바에 서 있음. 무척 수줍어함, 이국적인 피부색, 아몬드 모양의 큰 눈,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는지 시선을 감추려는 경향을 보임. 어깨까지 내려오는 갈색 머리, 35세가량. 음료, 커피, 생수. 신체 조건, 키는 170 정도, 날씬함. 검정색과 노란색이 섞인 멋진 바지에 수수한 검정색 앵글 부츠. 신발 크기 약 37. 누구를 찾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꿈꾸는 듯한 눈길. 아름답고 우울하고 슬퍼 보임. 얼굴 표정 부드러움, 얼굴 예쁨. 타입 여성스럽고 관능적이며 소심하고 숫기 없음. 아마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에미 로트너일 수 있음. 예. 이렇게 3명의 후보군을 제시를 하는데요. A가 에미 원형, 그러니까 가장 레오가 생각했을 때 에미일 것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B, 금발의 에미였고요. C는 이제 그 약간 이국적인 모습을 한 여성이라는 것 언급을 했습니다. 네. 분명히 스타일이 다 다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경원 씨 발견하셨나요? 얼굴 예쁨. 그렇습니다. 신발 크기 저 37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경원 씨 역시 얼굴 예쁨으로. 네, 얼굴 예쁨이죠. 그렇죠. 네. 저 여기서 레오가 끝내 에미를 벗어날 수 없겠구나 느꼈습니다. 네. 이 얼굴이 예쁘다는 거를 알아챈 건 레오가 그동안, 그러니까 얼굴이 예뻐야만 후보군에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여자는 자기가 예쁘다는 걸 알고 있으며 예쁜 여자임이 확실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니, 물론 지금 레오가 직접 그 후보군 3명을 자기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 네. 그 레오의 여동생이 관찰해준 그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접 보진 못했고 들은 건데 어쨌든 에미는 여자가 보기에도 예쁜 뭐 그런 후보군 3명을 추린 거죠. 이 3명 중에 누가 에미일 것 같습니까? 저는 공식적인 답변과 비공식적인 답변 2개를 드릴 수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에미 원형. 에미는 좀 적극적이고요. 네. 좀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긴 하지만 뭔가 남을 속이거나 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리번 찾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이왕이면 B도 괜찮겠다. B가 괜찮은 이유는 뭐죠? 글쎄요. 예. 이거 비공식적인 답변으로 B.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는 C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A는 너무 정답이고 그리고 후반부에 갔을 때 에미가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현실 속에서는 조금 이만큼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내비친 적이 있어서 그럼 C겠구나
하고 저는 책을 덮었었는데 지금 읽으면서 B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요? B는 배제해놨거든요. 왜 배제해놨었냐면 메일을 주고받는 동안 계속 놀려요. 가슴 큰 여자가 좋죠. 뭐 이러면서 가슴 큰 M이었으면 좋겠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읽으면서는 이 아름다움이 가장 뛰어나게 묘사된 게 B인 것 같아요. 거의 모델 포스를 뿜는. 네. 근데 소설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M이가 예쁘려면 B 정도 급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바꿨습니다. 왠지 B일 것 같은. 최상급의. 네, 최상급의 아름다움을 미모. 가진. 예. 그렇군요. 그쵸. 레오도 아마 뭐 네. 그러기를 은근히 네네.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기는 자꾸 난 가슴 큰 M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네. 여하튼 B였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외모라는 것이 정말로 이 뭐랄까요, 남자에게 갖는 비중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시각이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자는 시각에 약하고 여자는 청각에 약하다. 네, 보통 뭐 그런 얘기들을 뭐 심심치 않게 하죠. 그래서 전화 통화도 막 더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여성인 경우가 많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때는 남자는 신체적 감각이 약하고 여성은 정신적 교류를 뭐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것이 물론 그렇게 딱 뭐 선 긋듯이 구분될 수 있는 것이겠느냐마는 여하튼 이 외모라는 것이 정말 이 미지의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되게 중요하게 그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나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에미가 저는 또 오히려 외모를 더 따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소개팅에 참 로망이 있는데 네? 결혼하셨잖아요. 네, 로망이 지금도 있는데 말이죠.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결국 평생 못 해보는 걸로 이제 끝났어요. 아, 왜 소개팅을? 그러게요. 소개팅을 기회가 있었으면 했을 텐데. 네, 아무도 해준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해준다고 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해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여자친구가 없을 때 그런 일이 한 번 발생했는데 예. 뭐 미쳤는지 제가 거절을 한 번 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개팅 저는 뭐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재밌었겠다. 잘 된 적은 잘 없습니다. 그게 되게 이미 이 판단이 돼요. 5초 안에 판단이 된다. 저만 그러는가요? 정말 시각적이네요. 이거 되게 속물적인 5초 안에 무슨 얘기를 한다고 속물적인 판단이 남자로 지금 낙인 찍히는 것 같은데 이미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할지 말지는 그 사람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저는 그 5초 안에 블링크라고 하죠. 안에 판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블링크가 뭔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갈 때 굉장히 짧은 순간에 사실은 그 판단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소개팅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네. 안 하시. 어렸을 때나 좀 해봤으면은 뭐 좋은 추억이 됐을 텐데 아마 뭐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미혼이다. 네. 그리고 지금 소개팅을 한다.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결혼을 전제로 한 어떤 그런 만남인 거죠. 선이잖아요. 네.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물어보는 게 좀 빤하기도 하고요. 뭐 하시나요? 돈은 뭐 좀 그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거를 대화 중에 이제 교류하게 될 텐데 뭐 맞으면은 재밌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상황 안에서 대화 안에서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만약에 실망이 이제 일어났을 때 그 다음부터 딱히 할 말 없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다가 끝나는 그런 만남의 자리가 아닐까. 근데 저는 만약에 그 상대방이 가령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 나오는 엄정화 씨 같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상대방 여자분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전 그런 분이라면 만날 겁니다. 어허. 제가 가무성 씨고 어허. 엄정화 씨가 이렇게 서로 만나잖아요. 근데 막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엄정화 씨가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제안을 하죠. 전 그런 분이라면 좋습니다. 적극적인 제안 뭘 하죠? 술 한잔 하자고 그런 거였나? 가무성과 엄정화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미 밤이 늦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 타고 가야겠네요. 이랬더니 그 대사가 있었지. 명대사. 택시비나 모텔비나. 그렇죠. 그거죠. 근데 왔다 갔다 택시비 하면 여간비가 더 쌀 것 같은데요? 어차피 골아 떨어질 것 같은데 택시비 하나 여간비 하나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요. 그것이 좋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 적극성, 왜 말을 더듬었지? 그런 적극성, 네, 뭔가 네. 이렇게, 관습 따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점들이 저는 네. 매력이 있다고 그리고 느껴져서. 그 둘이서 한잔 하는 데가 인사동이잖아요. 인사동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그래서 인사동 거리를 지날 때마다 그런 로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극장 가서 본 네. 성인 그 빨간색 영화였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처음에 만난 장소가 또 해화동에 KFC. 맞아요. 예, 그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마로니에 공원 옆에. 그렇습니다. 네. 여하튼. 자, 그리고 어설픈 만남이 이어진 이후에 네. 서로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킨 이들이, 가면 갈수록 끈적해집니다. 네. 그리고 아주 내밀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가 네. 탄생하게 된 그 이메일 내용들 읽어드리겠습니다. 극장에서 돌아오셨어요? 오늘은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제가 북풍에 대해 얘기한 적 있나요? 창문이 열려 있을 때 북풍이 불면 못 견디겠어요. 뭐라고 한마디라도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창문을 닫아요. 이 한마디라도 좋아요. 그럼 전 이렇게 대꾸할 거예요. 창문을 닫고 있으면 잠을 못 자요. 5분 뒤. 머리를 창문 쪽으로 두고 자나요? 50초 뒤. 레오, 얘 머리를 비스듬히 창문 쪽으로 두고 자요. 45초 뒤. 180도 돌아서 발가락을 비스듬히 창문 쪽으로 두고 자면 어때요? 50초 뒤. 그건 안 돼요. 그럼 머리맡에 독소용 램프 딸린 나이트 테이블이 없잖아요. 1분 뒤. 자는데 램프는 필요 없어요. 30초 뒤. 필요해요. 책을 읽다 자거든요. 1분 뒤. 그럼 책을 읽고 나서 180도 돌아 발가락을 비스듬히 창문 쪽으로 두고 주무시죠. 40초 뒤. 돌면 잠이 깨기 때문에 잠이 올 때까지 다시 책을 읽어야 해요. 그런데 램프가 없잖아요. 30초 뒤. 좋은 수가 있어요. 독소용 램프가 딸린 나이트 테이블을 아예 침대 발치 쪽으로 옮기세요. 35초 뒤. 그건 안 돼요. 램프의 전선이 너무 짧아요. 40초 뒤. 안타깝군요. 저한테 연장선이 있는데. 25초 뒤. 그걸 메일로 보내주세요. 45초 뒤. 알았어요. 문서로 첨부해서 보낼게요. 50초 뒤. 고마워요. 받았어요. 멋진 선이로군요. 엄청 길고. 램프에 연결해야겠어요. 40초 뒤. 밤중에 선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요. 35초 뒤. 아, 이제 아주 푹 곤히 자겠어요. 고마워요. 1분 뒤. 이제 북풍이야. 불태면 불나죠. 45초 뒤. 레오, 당신이 아주 좋아요. 당신 북풍에 환상적으로 잘 대응했어요. 30초 뒤. 에미, 저도 당신이 아주 좋아요. 잘 자요. 25초 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고요. 네, 놀구들 있습니다. 아, 이렇게 표현하시나요? 아, 이거 아름다운 연서 아닌가요? 아름다운데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놀고 있는 거죠. 재밌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연장선이 필요해요. 네. 이랬는데 메일로 첨부해 주세요. 네. 이런 메일로 거? 첨부해서 보내달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문서로 첨부할게요. 잘 자요. 이런 거잖아요. 네. 굉장히 문학적이지 않나요? 네네. 아름다운데 네. 이제 그런 거죠. 네. 재밌습니다. 여기가 마침 재밌고 예. 이 에피소드, 그러니까 네. 이렇게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네. 에미가 잠들지 못하는 바로 그 시간, 새벽 3시. 네. 그래서 소설의 제목이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 인 거죠. 에미가 그러니까 창문이 열려 있을 때 북풍이 불면 못 견디겠다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풍이라는 건 이 소설 안에서는 그러니까 에미를 고독하게 만드는 그리고 에미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답변해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레오인 거고요. 이런 상황이 연애에 꼭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예? 창문을 열어놓고 자야 잠이 오는데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와 이러니까 창문 닫으면 못 자. 반대로 자. 근데 램프가 없으면 안 되고 램프 선이 짧아 뭐 이렇게 된 건데 네네. 전화 통화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자기 목소리 못 들으면 못 자 뭐 이러다가 전화기 너무 뜨거워 반대로 해. 그러셨군요. 뭐 이런 것들이 뭐 제가 꼭 그랬다기보다는 네.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개그에서도 많이 쓰이고 하는데 그렇죠. 예. 네. 둘이 이렇게 메일로 예. 이 새벽에 이런 메일을 주고받는 게 저는 사실 그랬어요. 이 제목을 접했을 때 예. 이런 내용들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유부녀인 설정 말고 네. 그냥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메일로만 이루어진 소설이다. 이런 그 기본 정보만 알고 이 소설을 딱 접했기 때문에 그냥 아름답고도 낭만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만족스러웠나 봐요. 놀고 있는 부분. 그러셨군요. 근데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네. 분명히 저희가 뭐 반전이라면 반전이라 할 만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치정극으로 갑니다. 시정까지 뭔가 뭐랄까요 그렇게 난폭한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현실이 당도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레오와 에미가 이런 달콤한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 에미의 남편이 그래 뭐 메일 주고받아라고 용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에미의 남편 입장에서는 질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예. 바로 그 에미의 남편인 베르나르트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경화 씨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른 어떤 남자와 이메일을 계속 주고받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나에 대한 그 관심이 소홀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좀 받기도 하고 또 밤마다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지금 메일만 계속 쓴다. 메일에 목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상황은 정말 벌어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죠. 네. 정말 가슴 아픕니다. 한 가정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에미가 레오에게 보낸 메일에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죠. 그 사실을 뭐 숨기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또 에미의 친구인 미아를 통해서 들은 얘기도 네. 부부 관계가 완벽하다는 식으로 들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메일이 하나 날아오는 겁니다. 네. 바로 베르나르트에게서 메일이 날아온 건데. 네. 그러니까 베르나르트가 레오에게 에미 몰래 편지를 쓰죠. 그렇죠. 예.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네. 에미는 결코 그 미아의 증언이나 에미 스스로 했던 말과 전혀 다른 일상생활에서 거의 멍만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의 편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에미 네. 이런 에미라면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의 어떠시겠냐고요. 입장에서 네. 일단 안 되죠. 용납할 수 없고요. 예. 자초지정이 어떻게 된 건지 따져보겠고 예. 일단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남편과의 대화가 있었잖아요.
나 요즘에 괜찮은 언어심리학자와 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어. 허락했잖아요. 네. 저는 허락을 안 했죠. 아, 이미 그때부터. 거기서 네. 뭔 소리야. 보수적이신데요. 근데 그 보수적이지 않고요. 예. 그거는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네. 건가요? 괜찮은 언어심리학자와 메일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니,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죽을 때까지 네네. 서로에 대해 신뢰를 하고 평생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네네. 서약을 하지. 다른 남자와 전혀 소통하지 않겠다라고는 그게 이제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메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특약은 없습니다. 예, 특약 없죠. 없는데 예. 이메일 주고받는 내용은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마음속에서 마음에 대한 그러니까 약속인 거예요. 마음속에서 두 사람 검은 머리 팥뿌리 이런 얘기가 다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를 향할 것임을 약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위반이에요. 괜찮은 언어심리학자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위반이에요. 아. 네네. 괜찮은이라고 하는 괜찮으면 안 돼요. 그 수식어가 네. 애초에 지금 그렇죠. 에미의 마음을 네. 흔들게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에미가 분명히 레오에게 난 남편이 있고 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어떤 마음도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베르나르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에미의 그 남편의 입장에서 내가 그녀를 믿고 있고 그녀도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 그럼 만약에 그 부인께서 네네. 아니 자기는 왜 내 사생활까지 간섭해? 내가 그 남자와 뭐 만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메일만 주고 받으면서 서로 이야기 좀 해보겠다는 건데 그걸 왜 당신이 간섭해? 라고 한다면 얘기가 돌고 도는데요. 예. 일단 그 결혼식에 서약문에 들어있다고요.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사생활 간섭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결혼의 그 시스템 속으로 결혼이라는 새로운 굴레로 들어와 보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충분히 그런 일탈과 예. 로맨스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레오와 에미가 뭐랄까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건 아니잖아요. 네. 두 사람은 어떠한 그 접촉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교류를 과연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어떤 사랑이 배반당했다라는 느끼는 순간이 저 사람과 뭐 내 배우자가 꼭 뭐 어떤 그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나에게서 마음이 떠나가서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경환 씨 입장에서 이들이 순수하게 어떤 그 정신적인 교류만을 하고 있는데 순수하지 않죠. 순수한 단계는 제가 봤을 때는 성탄절 이메일 주고받았을 때 정도까지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경환 씨의 경우에는 애초에 뭐 초반부터 이미 금지시켰을 것이다. 이메일 그렇죠. 교류 자체를. 네. 그런데 그걸 몰랐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 남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레오한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레오가 잘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베른하르트의 메일이 아주 장편의 메일이 이어지고 난 뒤 레오가 답장을 하죠. 그 메일에 정답이 써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셨으면 안 됐고 아내분에게 하셨어야 됩니다. 오랜 결혼 생활의 문제점이 이걸로 폭발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렇죠. 거예요? 아내에게 얘기를 하고 가족 안에서 풀어야죠. 레오가 아니라 에미에게. 네. 특히 이렇게 현실상으로 만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요. 네. 베르나르트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 레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라이케 씨,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고백하건대 지금 이 메일을 쓰기가 많이 망설여지고 한 줄 한 줄 쓸수록 제가 자처한 이 당혹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저는 베르나르트 로트너입니다.
제 소개를 더 자세히 할 필요는 없는 줄로 압니다. 라이케 씨,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려는 부탁은 이렇습니다. 라이케 씨, 제 아내를 만나 주십시오. 이 소동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이제 제발 아내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는 다 큰 어른입니다. 따라서 제가 라이케 씨께 이래라 저래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아내를 만나 주십사 하고 간절하게 부탁드리려는 것 뿐입니다. 저는 열등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운명이 자비를 베풀어 당신을 마침내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인간으로 만들어 놓기를, 형체가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고 약점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듯 상처받기 쉽고 불완전하고 흠 많은 피조물의 하나로 당신을 볼 수 있어야 비로소 당신이 제 아내와 얼굴을 마주해야 비로소 당신의 우월한 힘이 사라집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제가 라이케 씨와 맞설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제가 에마를 얻기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네. 뭐 편지 자체는 이거보다 더 깁니다만, 네. 예, 뭐 요약하자면 더 이상 이 메일 쓰는 걸 하지 말고 차라리 만나라. 이렇게 부탁을 남편 합니다. 입장에서. 예.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발 에미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라. 차라리 그것이 남편으로서 허락하겠다. 에미가 당신에 대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당신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굉장히 긴 편지였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소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마죠. 네. 그리고 남편은 에마라고 부릅니다. 이 에마는 남편과 나이 차이가 좀 나고요. 네. 남편은 피아니스트. 그리고 피아노를 배우던 제자였던 거죠, 에마가. 그리고 남편의 첫 아내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네. 그런데 이 에마에게 구애를 하는 남성들이 많았지만 에마는 남편을 선택했던 거고. 예. 그 가운데서 이어져 오던 평탄한 결혼 생활 중에 실제로 현실 속에서 어떤 잘난 남자가 구애를 해와도 거들떠도 보지 않던 에마, 곧 에미인데 이제 이메일 상대인 레오와 이렇게까지 사랑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 베르나르트는 올 것이 왔구나. 예. 내가 당신이랑 겨룰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실제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뿐이다. 만나라. 이런 편지 내용이었죠. 예. 네. 아까 경환 씨는 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그리고 레오가 아니라 네네. 에미에게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해서 풀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범 답안입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근데 저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이 남편 레오라는 입장에서. 남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네. 어. 찾아가서 단판을 짓습니다. 어떻게 단판 짓나요? 사라져라. 잠적해라. 내 아내에게 더 이상 편지, 이메일을 주고받지 말아라. 라고 아마 단호하게 단판을 지을 겁니다. 굉장히 베르나르트도 신사고요. 레오도 신사예요. 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서로 굉장히 정중한 말투로 편지를 주고받는데요. 저는 현실에서 아마 예, 그렇게 약간 했을 막말을 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감정이 격해지면 당연히 예. 이제 치터스 찍는 건데 예,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방법에 의해서라면 에미는 영문도 모른 채 이제 메일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네. 에미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죠. 아내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제 숙명처럼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에미한테는 모르는 척 굉장히 이렇게 잘해주는 거죠. 뭔가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맞아요. 고민해보고 에미가 다시 나한테 올 수 있도록 사실 그걸 풀어야 노력하지 됩니다.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레오라는 남자가 이상화되어서 에미가 그에게 빠져든 거일 수 있기도 하지만 결국 보이지 않던 어떤 삶의 균열이 결혼 생활의 균열이 이 작은 매개체를 통해서 폭발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만나라고 하는데 만나면 글쎄요. 둘이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왠지 이렇게 정신적으로 교류를 했다면 예. 근데 그게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피와 살을 갖고 만나는 것과 글로만 만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베르나르트가 그걸 노리고 지금 이런 편지를 쓴 거고요. 네.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 없는 건데 보이지 않으면 완벽해질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글쎄요. 저는 이 결혼이라는 서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경환 씨가 이 결혼이라는 건 애초에 서로 그 사람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사랑의 독점 계약을 맺는 것인데 네. 그것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위반하고 싶어서 위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불강력적으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토록 많은 어떤 치정의 이야기가 발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위반하고 싶어서 위반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만은 이게 결혼에서 어떤 레벨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제가 경험해본 결혼은 그랬어요. 아이의 생각을 바꾼다는 네, 아이의 생각이 바꾼다는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잖아요. 그리고 뭐 아직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예.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연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젊은 피입니다. 네. 피가 끓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그걸 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결혼이죠. 네. 근데 결혼이 뭐냐 했을 때, 그 문제를 젖혀둡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아야 되고, 뭐, 앞으로 나는 다른 사람 못 만나는 거야? 이 억울함을 가진 결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레벨 얘기를 한 건데, 요 레벨이 아니라, 이제, 헌신을 즐거워하는 단계예요, 사실은. 그게 즐거운 단계가 매일 찾아오지 않더라도, 예. 그게 즐거운 단계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아, 결혼의 맛이 요런 거구나.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가야 사실은 이런 힘듦이 없습니다. 네네.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결혼을 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네. 저희 PD님. 저 PD님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네. 궁금한데 PD님 잠깐 출연 좀 하시죠. 오셔서 이거 특별 초대석. 특별 초대석으로 예. 저희가 이제 편지에 시작해서 이 결혼이라는 문제까지 왔는데 네네. 방금 경환 씨가 제가 뭐 일장 연설을 했는데 예, 경환 씨가 생각하는 헌신에 기초한 결혼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PD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상적이죠. 물론 이제 맞는 말이고 다 좋은 말인데 그렇게 레벨로 올라가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모두가 꿈꾸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못 올라가요. 대부분이 다 못 올라갈 거고 그럼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 근데 그런 것조차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좀 되게 비관적인데 네. 그래서 저는 병환 씨가 그렇게 네.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그 해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그런 해답이 없다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해답이 없다면 네. 해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네. 일단 근데 자기 스스로 이제 일단 생각을 바꾸는 거죠. 발상의 전환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피 끓는 청춘으로 자기 몸을 냅두고 생각 자체도 하던 생각으로 냅두면 그거 그냥 계속 참아야 되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냥 생각을 아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의 의미가 그거라는 걸 알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걸 이제 네.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결혼하고 나서야 이제 네. 뒤늦게 후회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PD님 저 PD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PD님이 만약 베르나르트라면 네. PD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겠어요? 저는 3자 대면을 할 거예요.
삼자 대면이요? 네. 아, 다 같이 만난다? 네. 그래서 다 같이 만나서 서로의 그런 생각을 솔직히 다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아내한테도 너가 정말 이 남자랑 깊은 사랑에 빠져서 나랑 살 수 없고 나와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면 난 널 보내주겠다. 오.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정말 내 배우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면 보내주시겠다. 근데 예. 똑같이 사랑한다. 난 둘 다 사랑한다. 어. 그러면 뺏어 오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뺏어 온다. 삼자 대면도 그 추진하기 힘들 텐데.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는 순간 내가 그 이메일을 훔쳐봤다는 걸 다 알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난 비겁한 남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경화 씨가 결혼 사약에 이미 다 포함돼 있다고 봐도 되는 거라고. 감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봤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글쎄요, 저는 에미가 더 싫어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네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 예, PD님, 네 출연 감사합니다. 네 유부남으로서 출연해 주셨고요. 이렇게 저희 뭐 편지할게요 라는 제목으로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과 주고받는 편지 혹은 메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편지 바깥의 세계에 남겨진 사람, 단적으로 말하면 에미의 남편인 베르나르트의 입장에 대해서 저와 경환 씨와 그리고 PD님까지 네. 출연해서 각각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풍성했네요. 뭐 무엇이 정답이다 뭐 이렇게 당연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네. 여러분께서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네. 뭐 에미의 혹은 레오의 그것도 아니면 베르나르트 그것도 아니면 미아의 감정이입을 하셔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이 소설이 풍성하게 네. 여러분께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이 소설이 다 끝날 때까지 이들은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네. 한 번도 만나지 못하죠. 예. 그래서 소설이 끝나면서 저랑 아까 PD님도 얘기를 했는데 속편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 소설의 다음 편이 7번째 파도? 예. 사러 갈 뻔했어요. 궁금했어요? 네.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속편인 7번째 파도가 예. 이례적으로 초판 10만 부를 인쇄했대요. 그래요. 예. 그만큼 이 책을 읽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했던 사람이 많은 거죠. 네. 저는 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속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완결되면 완결됐지 그 이상의 뒷이야기라는 건 불필요한 사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단호하게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역시 문학 평론가구나. 왜요? 이게 뭐, 이건 그냥 저의 어떤. 왜냐면 문학적 완성도가 여기서 좋다 하는 그런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7번째 파도라는 속편을 읽어보진 못했지만 네. 리뷰들이나 뭐 이런 반응들을 봤는데 그냥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에서 멈췄어야 됐다. 이런 그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너무 궁금하게 써놨거든요. 뭐 만나지도 못하고 끝났으니까. 그래서 오늘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뭐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만약 이 책이 네. 비포 시리즈처럼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까지 네. 이어지는 그것처럼 갈 수 있다면 뭐 속편을 써도 되고 읽어도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만약 이 소설이 진행된다면 이들은 만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부터 만나지 못했던 미묘한 긴장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네.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경환 씨는 뭐 이 소설에 대해서 뭐 혹시 아쉬운 점 없으셨나요? 저는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목만 접하고 그리고 이 책이 어떤 책이에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이메일로만 이루어진 남녀가 이메일만 주고받는 책이다. 그리고 이런 표지가 이 난간에 걸터 앉아 있는 여성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참 낭만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낭만이 물론 들어있었습니다. 아까 낭독했던 부분도 그렇고. 네. 그런데 점점 그 낭만과 멀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왜 끝까지 낭만을 유지하지 네. 못했느냐. 그냥 끝까지 어떤 알퐁스 도테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람과 전쟁으로 가는 건지 그 좀 안타깝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대 지점에서 오히려 이 소설이 어떤 평범한 로맨스 소설로만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베르나르트가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환 씨의 지금 독법과 저희 독법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거의 정반대네요. 네, 네. 정반대로 지금 이 소설의 장점과 단점을 나누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네요. 네. 네. 저는 뭐 이 소설에서 굳이 아쉬웠던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레오와 에미가 서로에 대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은 에미가 그렇게 매력적인 여성인지, 그리고 레오 역시 그렇게 매력적인 남성인지, 이 메일의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저한테 와닿지는 않았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서로 엮이게 되는 그 운명 같은 마법 같은 상황이 설득력이 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아니 그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었다기보다는 그 계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듣고 보니 그런데 처음에 주고받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설렘이 폭발해서 주고받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없고 그냥 우연. 초반에는 우연이죠. 네, 그냥 완전 초반은 우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서로 증폭하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서는 그렇게 공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증폭되는 지점들이 저도 거기에 동참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따라간다기보다는 이들이 그냥 이렇게 서로에 대한 환상을 키워나가는구나. 근데 저는 그 환상에 같이 동참하지는 못하는. 왜 이렇게 서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이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지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둘이 끈끈해진 이후로는 좀 흡입력이 이렇게 따라갔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이제 그 단계가 약간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 들었습니다. 예. 네, 저희 오늘 다니엘 글라타워의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 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그 사람에게 혹은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오늘 밤 편지를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께도 에미와 레오의 그런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낭만적인 밤이 될 겁니다. 낭만서점 틀어놓으시고요. 네. 네, 저희 다음 소설 공지해 드릴게요. 네. 낭만서점 31회 첫 번째 트랙에서 다룰 작품은 오랜만에 한국 소설입니다. 한국 소설입니다. 네. 황정은 작가의 계속해 보겠습니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0회 두 번째 트랙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